안녕하세요. 저희는 우선 핸들이 없는 사이버 트럭이라는 팀이고요.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각자가 잘 설명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하에 두 명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의 프로젝트 목표는 차선 인식을 진행하면서 그 개발 속도를 동시에 올리면서 또 성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각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오프라인 차선 인식 프로젝트를 더 잘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프로젝트를 목표를 세웠고요. 그래서 공통의 서브 프로젝트 목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 찾고자 하는 왼쪽 차선과 오른쪽 차선에 대한 그 포인트를 찾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종 목표는 영상 처리 기법들을 잘 손에 익히면서 동시에 이제 알고리즘 개수가 많아지고 의존 관계가 복잡해져도 이들을 잘 다룰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프로젝트에 사용한 알고리즘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제가 구현한 관점에 대해서는 알고리즘을 가능한 컴팩트하게 구성을 하고 그리고 최대 성능을 얻는 것을 목표로 최적화를 진행하는 관점에서 좀 심플하게 접근하는 방식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과정은 그레이스케일과 가우시안 블러를 활용해서 필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엣지 검출을 위해서 소벨을 Y 방향으로 검출을 한 다음에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모폴로지를 사용해서 닫힘 연산을 수행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외 처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실험을 진행을 해보면서 이제 가우시안이나 뭐 바이레터럴 필터나 어댑티브 스레시홀드, 케니 엣지, 소벨 그리고 뭐 다양한 이제 저희가 수업 내용에서 배운 것들을 여러 조합을 수행해서 고려를 해봤는데요. 이때 가장 차선 검출을 위해서 엣지 영상에서 효율이 좋아 보이는 방식이 소벨 Y 필터링이었습니다. 어떤 점이었냐면 그 소벨 X도 있고 Y도 있는데 X랑 Y를 모두 합하는 방식보다는 각각 저는 X랑 Y를 쪼개서 먼저 확인을 해봤을 때 Y 쪽이 차선을 잘 인식하면서 바닥면의 노이즈를 대부분 삭제를 했고 더불어서 이제 영상 중앙에 보이는 라이다 부분을 마스킹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의 필터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경쟁력 있는 소스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우선은 심플하게 이 부분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 왼쪽 부분이 케니 엣지 영상이고 오른쪽 부분이 소벨 엣지 Y 방향의 소벨 엣지 영상인데요. 이 400 오프셋 기준으로 여러 그 각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노이즈가 각각 불필요한 노이즈까지 혹은 엣지가 과도하게 이렇게 발생이 돼서 좀 판단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소벨 필터 Y로 적용을 해봤을 때 좀 깔끔한 면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좋게 보였는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허프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차선을 직접 피팅을 하게 되지만 곡선보다는 직선에 더 강점이 있고 그리고 곡선 검출을 더 용이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직선 피팅보다는 점 피팅을 위주로 타겟 ROI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벨 X, Y 각각을 확인하고 그다음 두 이미지에 대해서 비트와이즈 연산을 수행을 해봤는데 의도치 않은 노이즈가 추가되었고 또 성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결론적으로 소벨 Y를 그냥 단순화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차선이 희미하게 보이는 부분도 분명 존재하고 좀 부족한 부분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닫힘 연산을 추가해서 차선을 좀 더 보강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예외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 차선이 이렇게 뚫려 있는 경우에 이 부분을 예외 처리를 저희는 그 직선 피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른쪽 차선이면 640, 그 다음에 왼쪽 차선이면 0으로 그냥 수렴하게끔 만들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스레시홀드를 이제
임의로 잡아서 처리를 해서 0 또는 640으로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다른 알고리즘도 적용을 해봤는데, 오짜 알고리즘 경우에는, 어, 그 이미지, 그 엣지 이미지 내에서 민맥스의 분포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운데 값이 애매해져서 잘 작동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 어댑티브 스레시홀드 역시 그 평균값을 가지고 스레시홀드를 결정하는 부분이라서 어, 이 검정색 분포에 더 디펜던트한 영향을 보일 가능성이 많아서 차선에서 크게 효과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경험적으로 스레시홀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접근 방법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장우님이 발표를 이어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저는 지금은 굉장히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단순한 영상 처리를 하고 있지만 당장 이제 13일에 주어진 과제나 그 이후의 일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다양한 영상 처리 연산들이 다 개입이 되고 그것들이 다 이제 그것들을 저희가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게 영상 처리 연산들이 서로 맞물리다 보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혜진님과 다르게 접근을 했던 점은 문제를 먼저 추상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이 영상 처리라는 이 문제를 컴포넌트들의 집합으로 보고 그리고 컴포넌트들이 모여서 파이프라인을 만들면은 필요할 때마다 그 파이프라인을 쉽게 불러오고 컴포넌트들을 쉽게 불러오고 반복적인 작업들을 저희가 이런 다양한 뭐 실험들을 이번에도 많이 했잖아요. 어떨 때는 히스토그램을 보고 싶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중간 결과 값을 로그를 찍어보고 싶을 수도 있고 이런 공통적인 작업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조금 이런 요소들을 최대한 반복적인 작업을 최소화하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금과 같이 그냥 라인 바이 라인으로 뭐 지금 일단 뭐 소울 필터 쓰고 그 소울 필터 아웃풋을 어디다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영상 처리 작업은 제 생각에 어떤 문제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냐면 일단 선행 영상 처리 요소의 변경 사항이 이제 후행 요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이제 여러분이 가우시안 필터를 앞에서 강하게 적용을 하면은 라인 라인 피팅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에지가 잘 검출이 안 되니까. 그런데 뒤쪽 컴포넌트를 잘 만들어 놓고 앞쪽을 바꾸면은 저희가 디버깅 할 때 굉장히 불편한 게 뒤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앞단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첫 번째로 있고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시각화뿐만 아니라 로깅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코드들이 굉장히 중복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처리를 여러분들이 이번에 하시면서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 영상 그 전에 이제 사용했던 그 영상이 또 다른 영상 처리에 들어가는데 그게 또 다른 영상 처리 결과물과 결합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잘못된 영상 처리 결과물을 불러와서 사용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당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도 심지어 이걸 인지하고 만들면서도 너무 많이 느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 가졌던 목표는 우리가 13일이나 뭐 다음 달이나 이 데브 코스 이걸 진행을 하면서 있을 다양한 프로젝트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일관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놓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과제는 제가 최대한 빠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파이프라인을 한번 구성해보고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일까 고민해보고 이 요소들을 일단 최대한 빨리 끌어와서 동작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것과 컴포넌트라는 것에 어떤 기능들이 필요할까 이런 걸 고민해보자. 이렇게 저는 이 문제를 조금 대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이 과제니까 파이프라인을 좀 소개를 해보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이고
우선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려보면, 이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네. 동영상을 로드하거나 이미지를 로드하거나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컴포넌트로 보는 겁니다. 이 흰색 네모 박스, 이 색이 비어있는 흰색 박스는 어떤 하나의 영상 처리 연산이나 어떤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컴포넌트화를 시키려고 하냐면 이런 영상 처리 함수의 입력과 출력을 좀 표준화시키고 이 네모난 것이 데이터거든요. 컴포넌트 사이를 오가는 데이터 이런 것들도 표준화를 해서 여기 항상 이렇게 시각화가 따라다니잖아요. 이런 것들도 자동적으로 이 컴포넌트 저 컴포넌트 시각화하고 싶어 하면은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 처리로 다양한 걸 해보려고 하는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저는 영상을 로드하고 그리고 그걸 그레이스케일로 일단 변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레이스케일 영상이 나오겠죠? 일단 그걸 좀 시각화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이 바닥면 말고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상단면 부분을 일단 크롭을 했습니다. 크롭을 하면 좋은 점은 당연히 필터든 무엇이든 이렇게 돌아야 하는 연산량 자체가 줄어들겠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잘 나가는 영상을 또 시각화를 해봤고 잘 잘려졌나 시각화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그 잘려진 영상에 대해서 캐니 검출기를 돌려서 에지를 디텍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에지가 또 잘 검출이 되었나 또 시각화를 해봐야겠죠. 시각화 해봤고 그리고 이걸 이제 허프 변환기에 넣어서 선분들의 집합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시각화 해봤고요. 그리고 선분을 다시 필터링해서 이제 필터링이 된 선분을 얻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13일까지 해야 되는 차선 검출에서 필요한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번 과제를 위한 거는 조금 또 따로 있는데, 우선 여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이번 과제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번 과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이렇게 조금 오른쪽과 왼쪽에 잘려진 컬러 영상과 에지 영상, 그러니까 캐니 에지 디텍터를 통해서 나온 에지 영상을 입력으로 받았고요. 여기서 사용했던 중요한 방법은, 가장 이제 중요했던 방법은 이 컬러 영상으로부터 히스토그램을 만들어 보고, 이 히스토그램 보시면은 어떤 부분이 이제 차선의 색상 성분이 어느 정도의 분포에 있는지 대충 감을 잡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걸 확인해 봤다라는 게 이 파이프라인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로직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된 에지 영상 있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선을 그려볼게요. 이 선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선이 잘 보이나요? 네. 여기 이렇게 선을 딱 그어보면은 이 선 위에 이 에지는 무조건 0 아니면 1이잖아요. 에지 영상에 들어있는 값은. 그럼 여기에도 교점이 있을 거고, 여기도 교점이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도 교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교점 사이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관계를 따져보면, 여기 왼쪽부터 0번, 1번, 2번 교점이라 할게요. 0번, 1번, 0번, 2번, 1번, 2번, 총 3개가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처리를 했던 이유는 이 차선의 간격이 굉장히 큰 힌트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간격이 일정 길이보다 작다 혹은 일정 길이보다 크다 라고 한다면 그걸 차선으로 판단하자 라는 이제 게 기본적인 제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엣지쌍을 만든 겁니다. 엣지쌍을 만들어서 그걸 또 시각화를 해본 거고 그게 엣지쌍이 어떻게 분포를 하는가 여기서 보시면은 엣지쌍의 길이가 정말 긴 것들은 당연히 차선이 아니겠죠. 엣지쌍이 길이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것만 제가 딱 골라내서 그 골라낸 쌍에서 다시 여기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얻은 검정색에 대한 정보, 그 에지와 에지 사이에 검정색으로 가득 차 있는 선분만을 골라서 엣지쌍을 선택한 다음 그걸 이제 차선이라고 골라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파이프라인이잖아요. 근데 제가 좀 오히려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것도 파이프라인이고 위에 것도 파이프라인인데 만약에 파이프라인으로 잘 추상화가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그레이스케일 영상도 있고 잘라낸 영상도 있고 뭐 컬러 영상도 있잖아요. 그냥 여기에 있는 요소를 그냥 끌어와서 여기에 딱 붙여주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아웃풋이 계속 산출이 되고 시각화도 되는 구조를 저는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게 제가 접근했던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그래서 이번 과제로 다시 돌아와서 차선 인식 파이프라인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상단부 잘라내기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변환 그리고 양방향 가우시안 필터를 사용을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차선이라는 거는 굉장히 명확한 에지잖아요. 차선이 존재하는 부분은 명확한 에지인데 다들 좀, 어, 좀 불편함을 겪으셨을 만한 부분은 여기에서 바닥에 요 자글거린 이 무늬들이 다 에지로 잡혀서 이 허브 변환을 했을 때, 허브 변환 아니라 에지 필터링을 했을 때, 에지 검출기를 돌렸을 때 다 에지로 잡힌다는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 양방향 가우시안의 파라미터를 잘 조정하다 보면 이렇게 바닥이 맨들맨들해진 바닥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방향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을 했고요. 별도로 제가 소블이나 가우시안을 따로 적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캐니 엣지 검출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블 안에 가우시안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엣지 검출기로 나온 결과물로 허브 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 두 개라고 그랬는데 그 나머지 하나의 파이프라인에서 제가 주로 사용했던 알고리즘 방법은 히스토그램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결과물은 이거는 이제 혜진님께서 만드신 결과물이고요. 제가 동시에 진행하면 좋을 텐데 이 속도가 제가 시간이 없을까 봐 하나를 제가 두 배속을 해놔가지고 네, 그래서 혜진님 것도 뭐 잘 됐고 제 것도 뭐 어느 정도 잘 나옵니다. 그 결과물은 제 혜진님 뭐72% 정도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한 78% 나왔습니다. 이거 산출식도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시각화기가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났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파이프라인에서 쉽게 디버깅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떤 점에서 고장이 났냐 하면은 이렇게 당연히 제가 허프 변환을 적용한 다음에 그거를 제가 차선 검출 이 차선의 센터를 찾는데 그걸 반영하지 않았거든요. 아직 그 로직을 넣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너가 이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라이다 부분이 가려졌을 때도 센터를 잘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찾았다라는 것도 쉽게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협업을 어떻게 했냐 하면은 저희가 잘 보시면은 어쨌든 둘 다 각자의 알고리즘을 이것저것 대입을 하는 시도를 하지만 결국 이거는 중간에서 만나기 위한 과정인 거잖아요. 한 분은 이렇게 파라미터 세팅해보고 저렇게 파라미터 세팅해보고 이것도 과제 완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했고 저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미리 고민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고 그래서 엄청나게 긴밀하게 협업을 하기보다는 우리 나 영상 처리 이렇게 해봤는데 이런 인사이트가 있었어. 이런 것을 위주로 하루에 2번 정도 공유를 했고요. 이슈는 이렇게 양방향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엔지니어링 관점과 리서치 관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충돌이 약간 있었다. 네, 이런 것들을 난 어떤 생각을 하고 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맞추는 게 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끝나면은 지금 오늘까지 한 작업이 끝나면은 지금은 그냥 함수 안에 이걸 쓰고 저걸 쓰고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리팩터링을 해볼까 합니다. 뭐 클래스를 대충 그려보았는데요. 잘 그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볼 생각이고 그리고 시각화 도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파이프라인에서 어떤 파라미터를 바꿀 수 있는지도 이렇게 줄코드로 나열이 돼 있다 보면 잘 안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업스트림에서 문제가 됐던 게 아니, 업스트림을 고쳤더니 다운스트림에서 뭐 결과값이 변해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시각화할 수 있는 도구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컴포넌트 구조로 추상화가 되면은 각 컴포넌트에서 얼마나 걸렸는지 그리고 뭐 파이프라인을 전체 수행하는지 얼마나 걸렸는지 이런 거를 따로 막 시간 측정하는 그런 함수들을 이용하지 않고도 뭐 일일이 추가하지 않고도 그냥 그때 그냥 재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을 때 너무 느리다라고 생각하는 컴포넌트나 파이프라인을 최적화하는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커다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일단은 파이썬으로 다 진행을 해보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 다 C++로 작성을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이것들을 잘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을까? 어떤 부분이 파이썬이 정말 필요할까? 어떤 부분은 진짜 C++로 해야 될까? 아니면 클래스를 C++로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볼 것 같고요. 시메이클 리스트를 이용해서 지금 그 구조를 짜는 걸 했는데, 파이썬과 C++를 모두 다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잘 넣는 그런 걸 해봐도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욱님과 혜진님은 어떤 다양한 알고리즘을 시도해 보시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그걸 C++로 변환하기까지 시도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짝꿍끼리 많이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프레임워크에서 통합시켜서 해보면 정말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